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였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양당에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함께 각설하고 시즌2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표 차이 이봉우 연구원은 예상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사실 네. 우리 시사본부에 나오신 여러 우리 패널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예상. 또 이게 집단 지성의 힘으로 돌리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역시 전문가답게 예상해 주신 대로 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따가 이번에 나올 텐데 박정희 기자 보기에는 장성철 소장은 예상을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제가 안 여쭤보는데 네. 그냥 네. 글쎄요,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세요? 상부상조하고 덕담을 주셔야죠. 네. 자, 그만큼 쉽지 않았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바로 강서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요. 진교훈 후보의 당선자입니다. 당선 연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던 선거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이번 이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투표율 48.7%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진교훈 후보 득표율 56.52%,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는 39.37%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두 후보의 격차가 17.15%포인트였고요. 깜짝 놀란 건 이게 네. 대통령 시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은 그 수치 우리가 보던 수치가 그대로 득표율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또 이 정권 차원의 총력전 그리고 야당에서도 총력전을 벌인 그런 결과 대선 2라운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와 좀 비슷하게 나온 득표율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진교훈 후보 이렇게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제가 진교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개표 과정을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하면서 개표 결과도 지켜봤었는데요. 사실 이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진 후보 선거사무소와 김태우 후보 선거사무소 분위기가 좀 비교가 됐었어요. 투표 마감 전부터 진교훈 후보 사무실에는 뭐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지도부가 이 후보 사무실 찾아서 진 후보를 격려했고 잠정 투표율이 48.7% 집계됐다 이런 소식이 캠프로 전해지니까 함께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김태우 후보 사무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 상대적으로 좀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난 오후 8시쯤 한 50여 명 정도 캠프 관계자만 있었고
이게 개표가 시작된 오후 9시쯤에 김태우 후보가 상원실을 찾았어요. 당 지도부에서도 이철규 사무총장이 함께했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그러니까 지도부의 다른 이 구성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1시 30분쯤에 진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소감을 밝혔고요. 김태우 후보도 거의 같은 시각에 사무소에서 진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당의 반응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으면서 발생한 보궐선거인데 이 김태우 후보를 특별 사면으로 다시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패배가 확정되자마자 이 당내 의원들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뜨거운 애당심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압승과 여러 의원님들의 정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선거 패배가 총선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애써 좀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약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김기현 대표 입장이 좀 주목이 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겠다고 밝혔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리고 또 내일도 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총선을 위한 체질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또 밝혔거든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벌써부터 총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지금 현 지도부에 가해지고 있는 책임론, 비판, 심지어는 사실 비대위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런 쇄신 요구에는 선을 긋고 지금 현 지도부에서 총선까지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김기현 대표가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뭐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선거 결과든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번에 예방주사를 세게 맞으면 좋은 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에 펼쳐왔던 국정과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짧은 입장을 지금 고위관계자 발로 언론에 내놓은 상태인데 일단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역시나 이제 총선에서 좋은 약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의미를 조금 축소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또 국정기조 변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가능성 계속 점쳐지고 있는데 네. 국정과제 점검을 일단 언급하긴 했기 때문에 뭐 김행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승리 확정 이후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흥분을 좀 자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와 투쟁을 잘 이어가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해야 된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당내 갈등의 불씨에 대해서도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또 이슈가 많았는데 해킹으로 개표 결과까지 조작 가능하다라는 국정원의 발표에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앙선관위는 이 사전투표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또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뭐 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박정호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보궐선거 하면서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이 화면을 청사 1층 현관 모니터를 통해서 24시간 내내 실시간 송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함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촬영하면은 기존에도 선관위 근무 시간에 상황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밖에 그러니까 청사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신뢰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조치를 내년 총선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걸 검토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정원의 이번 발표를 포함해서 아니 선관위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총선까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아까 이제 반응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투표율이 48.7%, 뭐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지만 사전 투표율이 22.64%로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최종 투표율은 조금 뭐 기대에 못 미친 게 아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각각 이재명 방탄 선거, 뭐 정권 심판 선거 이렇게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는데 50%를 못 넘은 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좀 낮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러면 낮은 투표율이 왜 발생했을까? 지지층이 결집됐다고 하면 결국 투표율에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도 무당층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의 관심을 끌지 못한 선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뭐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 이렇게 규정해서 뭐 이걸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뭐 마음가짐보다는 중도 무당층 이 표심을 어떻게 또 자극하고 이 표심을 어떻게 가져올지 여기에 대한 경쟁이 지금은 또 시작이 됐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결과에 또 도취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경쟁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비인간적인 참상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사망자가 다시 한번 2,300여 명 이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 당국의 명령만 남아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병력과 탱크 등 장갑차까지 해서 가자지구 인근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집결을 이미 한 상태라서 이 병력들이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 레바논 그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전과 함께 이 가자지구 정리안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내려다보면 위쪽에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가자지구가 되죠. 그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바논하고까지 만약에 이 교전 지금은 산발적인 교전인데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되면은 사실상 중동 전역으로 좀 전쟁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최초 기습을 했던 이 지역들을 지금 진입해서 수습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상들이 지금 속속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에 지금 이스라엘군이 진입을 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머리가 잘린 시신들이 다수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을 포함한 희생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지어는 이스라엘군이 이 수습에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토로할 정도로 좀 잔혹한 이 학살 현장이라고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2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도 지금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을 받고 있는데요. 10일 밤에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내 하마스 거점 200여 곳을 폭격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시민들 역시 아이들을 포함한 희생자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양쪽 모두 지금 전례 없는 공습을 서로 펼치면서 전례 없는 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SNS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사실 전쟁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백린탄을 쐈다는 지금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명 살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무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불안한 정세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유국들이 인접해 있는 네. 데다가 이 또 중동은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은 또 중동의 하약고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서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같은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서 골든타임 놓칠 경우에는 그 피해 고스란히 국민의 목숨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고 또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듭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 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걸 좀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긴장도 하고 또 긴장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사태도 좀 지켜보면서 긴장한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윤 대통령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국회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분리기소에 이제 나섰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는 이제 분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관련 어떤 공방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또 공교롭게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뒤 거의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인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특혜 의혹만 일단 쪼개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쪼개기 기소 가능성은 그동안 높게 점쳐졌었고요.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혐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이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을 의심은 보이지만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입장을 따져볼 때 백현동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검찰의 입장을 보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그리고 위례 특혜 사건과 이 개발 특혜라는 점에서 사건의 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백현동 특혜 사건이 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수 있도록 먼저 기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추후 재판에서 실제로 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어제 국정감사 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거센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이 박범계 의원이 9월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할 때 사실상 장관이 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전제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라며 사실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못한 것이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도 위증죄는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영장 이 심사라는 것은 굉장히 판사들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야당 사이의 공방 밤늦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도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산단요금소로 조금 지난 곳에서 오늘 오전 9시 후반대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차로 통제였는데요. 조금 전부터 2차로는 통행 재개됐습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평택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죽전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서울요금소 부터 3km가 막히고요. 이후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동탄에서 남사까지 12km 구간 정체고 대전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4km 구간은 작업으로 막히고요. 서울 시내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으로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집회 준비로 태평교차로에서 시청역 구간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특히 한동훈 장관 또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면서 법무부 국감이 국정감사장이 상당히 뜨거운데 관련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국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김영배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렵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참사관리단이에요.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일체 보고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네, 최근 잇따라 이제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 아니냐, 법무부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으로 공방의 내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그 권한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이 법무부 장관이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 고위공직자들 후보자들이 잇따른 논란에 시달렸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잇따라 지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 법무부가 해당 인사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넘기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없다. 1차적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왔을 때는 최소한 법률적인 판단, 위법 여부는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다시 한번 그게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조금 아리송한 대답이죠. 자료 수집에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서 넘길 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안 한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안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인사검증의 의미가 있느냐, 과연 그게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냐는 사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방금 들으신 음성에서 야당 의원들이 좀 언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나 신원식 장관, 김행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가 과거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든가 또는 자녀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쓰다 보면 대부분 그런 비슷한 문제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그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사검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또 비판을 좀 피우기 어렵게 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추후에 또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부실 문제에 어떻게 또 해명을 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7월 법사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인사검증은 짐과 책무에 가깝지 권한이나 권력이 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임명이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다. 더 심할 경우에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인사검증에 관한 책임을 직접 거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긴다. 그리고 전혀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년하고 좀 말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사청문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이 또 김행 장관 후보자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입뉴스 나와가지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열었는데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김행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 주식 파킹 의혹 또 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이 민주당에서는 행방불명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행 후보자는 아니다 대기실에 있었다.
국회 CCTV 공개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겸하게 받아들인 차원에서 임명을 강행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비공개 회의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민심의 향배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민의를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예정돼 있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 문제 이게 또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행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위키트리 운영을 하는 소셜 뉴스의 주식 거래 의혹은 계속 또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의혹인데 사실 네. 5일 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의 주식거래 관련 이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딸도 이 위키트리 소셜뉴스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딸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우호 지분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장경태 의원 측에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다시 한번 주장을 한 것인데 이 공동 창업자로부터 2018년에 경영권을 인수를 할 때 이 주식 3만여 주를 3억 원을 주고 인도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 주식을 모두 딸이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딸이 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은 일단 경영권은 김행 후보자 본인이 이제 인도를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것인데 지분은 딸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좀 이렇게 좀 은밀하게 이렇게 회사의 지배권을 은밀하게 좀 넘기면서 뭐 탈세 등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은 실제로 재산이 12배 정도, 주식 가치가 1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부당한 재산은닉, 부당한 재산 상속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인데요. 김행 후보자 곧바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 딸이 전세 자금으로 그 주식을 샀던 것인데 3년 후에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오르고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을 미리 알고 그 주식을 샀다 그러면 제 딸이 점쟁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2019년에 가족이 담보대출을 받은 돈과 딸이 일본으로 발령받으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았던 전세보증금으로 산 주식인 게 확실하니까 그 전세보증금이라는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사실 이게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을 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김행 후보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본인이 아니라 이 딸에게 양도를 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해명이 또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다른 국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자주 전해드렸는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사업들이 줄줄이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관련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국정감사 현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의 호소에 관계 장관이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국감에서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연구 현장을 떠나고 있는 청년 연구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시스템을 줘서 미래에 더 다른 나라들과 더 경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이 그런 예산 걱정은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울먹이기도 한 것인데요.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것이 이종우 장관이 재정경제전략회의에서 가기정통부가 마련했던 R&D 예산 초안을 보고할 때 대통령실로부터 거친 언어를 구사받으면서 질타받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종우 장관이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얘기들을 경청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답변을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궁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대통령실이 압박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거든요. 결국 이 장관은 오후에 시작된 질의에서는 아까 누군가 욕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욕설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이 대통령실의 연구개발 예산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던 것은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또 야당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장관도 학자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출산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산후조리원도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저출산 충격으로 내년에는 서울 시내 공립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는다고요? 네, 지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도 안 낳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네, 올해도 보면은 0.73명 정도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파가 계속 있는 겁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 선발 이게 지금 아예 내년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올해만 해도 유치원 교사 10명 선발에 682명이 지원해서 68.2대 1의 경쟁률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42명 선발에 1,566명이 지원해서 37.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근데 내년에는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으면서 전체 지원자 수가 이제 아예 집계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글쎄요, 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게 몸소 체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 지역 유치원 학생 수를 봤더니 최근 5년 사이 88,987명에서 66,524명으로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걸 보면 점점 이 저출산의 여파가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계속 이제 올 테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정말 심각히 잘 고민해서 우리가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흥겹게 곳곳에서 들리는 나라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모바일 치킨 쿠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0195님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오늘도 여전히 파이팅이 넘치네요. 언제나 박력 있는 시사본부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4779님 선거도 끝났으니 공약 잘 생각하시고 맡은 바 책임 다해 주실 거라 믿을게요. 4676님 꽉 채운 세 분의 코너 한입뉴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압도적으로 화면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요. 얼른 빨리 홀쭉해질게요. 2227님 데뷔 45주년을 맞은 우리들의 작은 거인 김수철의 젊은 그대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치킨 쿠폰 네 분께 보내드리고 참고로 모바일로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참여해 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만 있고 바깥으로 나와 다니지 않을 때 보통 두문불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두문불출이란 말에서 첫 번째 글자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혹시 머리 두자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뜻이니까 머리를 문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는 것에서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 성어의 유래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성혁명은 쉽게 말하면 왕조가 바뀌는 일이지요.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고려의 유신 72명이 새 왕조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기서 나온 한자 성어가 두문불출이고요. 첫 음절의 한자는 마글두 또는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두문불출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집에만 박혀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비유적으로 쓰이면 집에서 응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이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우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단풍철을 맞아 색색의 빛깔이 물든 가을잎이 온 산을 물들이게 될 텐데요. 설악산 단풍 절정기가 이달 23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 월악산의 첫 단풍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악 날씨는 아무래도 일교차가 더 크니까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고요. 해도 매우 짧기 때문에 하산 시기도 매우 신중하게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없이 좋은 기상 여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였는데요. 아침 낮을 좀 쌀쌀했는데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서울, 대전, 대구 23도, 강릉 22도, 전주 24도 등 전국의 낮 기온 21도에서 24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뒤에 밤부터나 구름량이 서서히 늘겠습니다. 높은 구름이고요. 내일도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량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적으로 9도에서 17도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등 21에서 24도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아침 기온은 약간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44%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불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 17.15%로 사실상 압승이었습니다. 보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며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한입뉴스에서 뉴스 분석하면서 해설하면서 산후조리원이 사라지고 있다. 예. 서울시의 이 공립유치원 보육교사를 뽑지 않는다. 참 심각한데 조현정 평론가는 이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야 정말 딱 당사자 느낌이기 때문에 그 소아과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막상 대기는 되게 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몰리는 곳에는 몰리고 이게 공급 수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네, 불균형한 현상도 발생하고. 네, 조리원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좀 공공조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아예 다 좀 뒤엎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패러다임을. 예.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정부 정책부터 비롯해서 우리 의식까지 완전히 좀 확 뒤집어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만 4세 딸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했더니 화를 내며 폭행을 해서 결국 숨지게 한 사건.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요? 예, 지난해 12월이었죠. 4세 딸이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폭행을 하고 이후에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화가 나서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다는 소리가 아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주는 거라고는 하루 한 번에 분유탄 물 정도 요것만 먹이고 그래서 만 4살인데 키가 87cm 체중이 7kg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 7kg이면 돌전 아이도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도 처음에는 그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네, 피해 아동은 그 당시에 그 친모가 휘두른 팔에 눈을 맞아서 사시 증상도 보였고 사망 직전에는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 상태가 나빠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이 시신경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했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잠깐만요. 친모가 맞는 거죠? 예, 친모입니다. 자기 딸이죠? 네. 검찰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이 이번에 선고됐습니다. 친모냐고 되물어보셨는데 이게 또 좀 중간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목이 쏠렸던 것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친모가 동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거하던 부부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00여 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이 동거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동거인 여성이 징역 20년에 추징금 1억 2,4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동거인의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집행유예가 왜 나오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부부는 항소를 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 부부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죽었어도 친권자는 그 친모가 아니냐.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재판부는 이 동거 부부도 아이를 보면서 장기간 방임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동 사망에 기여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여기서 좀 의문점을 가질 게 과연 그 재판부의 말대로 방임으로만 우리가 볼 것인가. 과연 이들이 단순한 동거인 수준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거인 부부가 성매매 대금을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피해 아동, 그 피해 모녀 그 친모와 피해 아동의 경제권이 이 동거 부부한테 모두 종속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뭔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건 아닌지 그런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폭행으로 숨졌지만 이미 심각한 영양 부족이었기 때문에 양육하는 자체가 느린 살인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말이 나오지 않네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 다시는 일이 없도록 이런 상황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좀 점검이 돼서 아예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출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어난 아이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최근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흰 우유를 비롯해 관련 유제품 가격이 연이어 오르고 있는데요. 빵집에 닥친 밀크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물가 오른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했지만 10월부터 원유값이 인상이 됐죠. 네. 근데 이제 버터, 생크림, 치즈 이런 관련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메이유업은 일일자로 치즈 가격을 6에서 9% 인상했고 남양유업은 그 가격을 평균 7% 인상을 했고요. 서울우유협동조합도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일부 버터 치즈 제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치즈하고 버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미 좀 비싼 제품이잖아요. 네. 거기서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버터가 평균 20-30% 정도 인상이 됐고 치즈가 30에서 50% 정도 올랐는데 카페 가면은 다 이 유제품이란 말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정도 빼고는 빵, 베이커리류 거기에 버터, 우유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가 느끼기에 너무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생크림도 여름철 젖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원유 수급이 어려워졌고 품귀 현상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뭐 카페 자영업자분들은 라떼를 없애고 다른 음료를 좀 개발해서 많이 내놓는다든가 예, 우유가 안 들어가는 안 쪽으로. 들어가게. 네, 그리고 크림도 동물성 크림 빼고 식물성 크림으로 대체를 해본다든가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그러니까 원유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정말로 딱 흰우유, 마시는 우유 그거랑 버터, 치즈 이런 가공류에 사용되는 우유로 가격을 이렇게 나눠서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제한적이라서 좀 효과가 미미하고요. 그리고 또 그간의 원유 가격 상승분보다도 가공업체들이 흰우유 소비자가를 더 늘렸다라는. 약간 꼼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가가 4.1% 오를 때 그럼 4.1% 안팎에서 좀 올라야 되는데 네. 흰우유 가격 우리가 마트에서 볼 땐 7.7%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업체들은. 그래서 이게 유가공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그러니까 물론 원유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낙농가에 너무 떠넘기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사본부를 또 시사푸바오다. 네. 이렇게 또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 쌍둥이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하게 됐는데 이름이 정해졌어요? 네,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루이바오는 슬기로운 보물, 후이바오는 빛나는 보물. 그러니까 슬기에 빛날 휘 써가지고
그 바오가 보물이잖아요. 네. 보자를 쓰는 건데 예, 이 가족이 다 바오 가족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러바오, 아이바오, 그다음 푸바오. 그러니까 동생들도 루이바오, 후이바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누가 불러주신다면 뚱바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뚱바오. 어쨌든 간 다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시사계에서 누가 푸바오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아무튼 예, 이 쌍둥이 얘기로 좀 돌아가서 태어날 때 원래 판다가 되게 커다랗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푸바오 태어날 때 보니까 진짜 작게 태어나더라고요. 180g, 140g 이렇게 이 친구들이 태어났었는데 100일 만에 30배 이상 체중이 증가해서 지금 5kg을 넘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대중에. 그래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긴장한 듯이 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나중에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도 너무 모습이었습니다. 예쁘잖아요. 네, 근데 벌써 뒤집기 배밀이 다 하고 최근에는 유치가 잇몸을 뚫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판다 같은 경우에 이게 검은 얼룩이 시그니처잖아요. 매력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코가 가장 늦게 검은색을 띠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최근 들어서 이 코까지도 검게 변하기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엄마 아이바오도 이제 산후 관리를 사육사들이 아주 잘 케어를 해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판다 외부 환경 적응 과정 등을 거쳐서 내년 초쯤에 일반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 더 살펴볼까요? 상당히 좀 과학적으로 흥미가 갑니다. 네. 45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중요한 물과 탄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간 11일에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그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흙과 돌 등의 샘플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물도 있었고 많은 양의 탄소, 광물, 유기분자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기에도 필요한 요소지만 지구 형성에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나사 측은 어쩌면 이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을 지구에 전달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동안에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지각 변동이나 이렇게 좀 크게 변형이 온 편인데 베누는 45억 년 전의 그 초기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로써 태양계 생성의 그 초기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구에 도대체 생명체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좀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또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또 관심이 갑니다. 025님 자 문자 보내주셨는데 배종찬의 시사본부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던지시는 아재 개그 늘은 아니고 때때로 재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 먹고 싶습니다.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도 치킨 먹고 싶으세요? 청취자분들 하나라도 더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먹고 싶으시면 문자 보내세요. 자, 샵 9730에 짧은 문자 재미없다고 보내도 되나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정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손에 땀을 쥐면서 아니요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치킨 쿠폰 달라고 문자 보냈어요. 배 소장님한테. 네, 자동 삭제가 된 모양입니다. 안 왔어요. 농담이고요. 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총평을 키워드로 받아봤는데요. 장성철 소장은 그럴 줄 몰랐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서영주 부대변인은 자빠졌다. 자, 오늘은 서영주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진교원 후보가 당선됐으니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네. 자빠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그냥 좀 인상적이었던 말이 기억나서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마지막 그 선거 앞두고 했던 유세 현장에서 뭐 차마 여기서는 말 못해서 그냥 자빠졌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안철수 의원이. 근데 말이 씨가 된 듯이 자빠졌어요. 김태우 후보도 자빠졌고 국민의힘도 자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자빠졌다. 저는 뭐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의 선거 민심의 어떤 혹독한 결과는 네. 말이 안철수 의원의 말이 씨가 된 자빠졌다. 의 결과를 초래했다. 네. 안 의원이 자빠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자빠졌다? 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이 안철수 의원에게라고 하나요? 뭐 꼭 뭐 안철수 의원한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장성철 소장은 그럴 줄 몰랐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이길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 무리를 많이 했죠. 근데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뭐 저희들 뭐 성찰하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선거 뭐 당일날까지도 저희들 뭐 이길 수 있다. 물론 뭐 그러한 자신감 표현하는 건 좋지만 선거 운동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이 캠페인 그리고 총력 동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뭐 물량 공세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착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은 높은데 아니 김태우 후보랑 대통령이랑 한 라인이 있어요. 되게 신뢰하는 분이에요. 김태우 당선시켜주시면 강서발전 앞당기겠습니다. 그런 캠페인과 메시지는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높을 때 인기가 높을 때 그러면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거죠. 야 그래 김태우 뽑아주자. 그럼 우리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그 메시지가 맞지 않아요. 가장 웃긴 거는 바로 투표날 전날에 마지막 유세 때 보여준 그 행동들이에요. 10월 10일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뭐 아예 수도권이랑 가까운 곳이겠죠. 가까운 시군구 젊은 의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복을 입혀요. 빨간색 선거운동복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유세차 옆에랑 이렇게 길거리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와 2030 젊은이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실제 벌어진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제가 지금 이 KBS에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포함해서 장 소장 보기에는 가장 큰 패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서 그래요. 구도 자체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의 그냥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평균치를 낸 것이 이번에 그냥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출마 명분이 없었습니다. 본인 때문에 재보궐선거 벌어지는데 본인이 또 사면복권 돼가지고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장선 선생님 방금 전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 최종 투표율은 48.7%, 득표율 격차는 17.15%. 이준석 전 대표가 18%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적중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서구민들의 이번 선거의 결과를 너무 허투루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국민의힘이 물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선거의 의미를 축소시켰잖아요.
25개 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뭘 그렇게 무슨 정권 심판을 떠드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는 당의 총력을 다 기울였어요.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말씀한 대로 사복을 입혀가면서 뭐 청년들이 모였다는 그런 좀 구태 선거운동까지 벌리면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불과 그냥 25개구의 하나인 구청 선거에 이랬을까요?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한 김태우 후보를 한 라인도 갖고 있는 이 김태우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이거 엄중한 책임을 물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막 뛰어든 거라고 보는데 강서구민들이 따지고 보면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이런 큰 격차가 나온 부분들은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네.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국민들 내가 힘 있는 대통령이고 내가 빌라 아파트로 바꿔주겠다는데 싫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오만함은 김태우 후보자를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김태우 후보를 사명권을 남용해서 풀어주고 다시 여기에 공천했다는 그 시작부터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오만함이 얼마나 더 큰 오만함으로 작용했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빌라 아파트 바꿔줄게. 지역 개발해줄게. 힘 있는 여당이 당신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더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게 오만함에 오만함을 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는 강서구민들이 정말 이 정부를 바꾸려고 투표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자기들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 투표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바꾸려고 해? 힘 있다고 해서 아파트 하나 주면 내가 바뀔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지금 민심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투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투표였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싶어요.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서용주 부대변님 말씀이 힘도 있고 그냥 오랜만에 이겨서 그래요. 2년 만에 이겨서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달라져 하고. 보여요. 네, 제스처, 표정, 말투, 억양 배가 고팠습니다. 상당히 교만해졌다라고. 오만 아니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오만을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장선철 소장 보기에는 서영주 부대변인은 또 이겼다는 교만이다. 아니 근데 서 부대변님 합리적으로 항상 판단하고 말씀하시니까 저 말에 저도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기적금처럼 쌓여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인사 문제, 선거 투표 전날, 사전 투표 전날 김행 장관 후보자의 그러한 일탈 행위, 그런 모습 상당히 강서구민을 오히려 더 화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도 더 높아지고 진교훈 후보에 대한 득표율도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우리 기분대로 해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심의 경고, 심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하셨는데 잠깐 뒤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고쇄신하겠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강부회하지 않고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어떤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책임 안 지겠어. 책임 없고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당을 한번 잘 추스려 볼게. 이러면서 나온 조치가 뭐예요?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표내.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당대표, 원내대표는 책임 없어. 우리는 선출직이잖아.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 전략 잘못 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사표내. 이런 행위. 그리고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1 첫 번째 조치사항이 뭐였냐면 선관위 해킹 의혹 TF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정선거, 뭐 선거 조작 이런 쪽에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임명 처리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천 누가 했어요? 선관위에 공천장 도장 딱 찍어가지고 제출한 게 누구냐고요? 김기현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본인이 공천하자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윤재욱 의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중앙위 당직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냐.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렸다.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들 안 바꾸겠다라는 강한 의지만 표현돼 있다. 이게 뭐냐. 내년 총선 공천권은 도저히 놓지 못하겠어. 나는 자리에서 못 물러나.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선거에서 저렇게 대패했잖아요. 당연히 당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참 이 집권 여당의 이번 선거 이후에 그런 뭐 대책을 보면서 현 정부하고 닮았다. 그러니까 정부나 집권 여당하고 똑같은 게 유아기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대부분 남 탓하고 나는 잘못 없어 하고 핑계 대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나오는 큰 일들이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 이 사무장관 책임 안 졌죠. 밑에 사람들 다 감옥 보내고 책임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습니다. 실무 공무원들만 다 책임지고 위에 사람 책임 안 져요. 잼머리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들만 책임지게 하고 본인들은 쑥 빠지는 게 현 정부의 DNA예요. 이런 걸 보통 유아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집권여당도 똑같습니다. 지도부는 책임질 생각 안 하고 중앙당 당지자에게 책임을 물는다? 말이 됩니까? 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이렇게 하고 당직 사회도 이렇게 한다면 과연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행정이나 국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속내 즐거워요. 아, 이대로 가면 절벽으로 가고 있네. 반성을 해서 쇄신이 되면 이게 말하자면 큰 매가 돼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도 긴장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저는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 저는 지금 답이 안 나온다. 보통 이걸 답이라고 하는데 교만해 보이죠. 교만해 보여요. 제가 좀 오늘 잠깐 교만할게요.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봐드릴게요. 오늘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교만하게 얘기하면 노답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저기 개표가 하고 나서 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얘기를 했던 우려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최근에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빌미 삼아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말씀한 대로 바로 TF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그렇게 회초리 맞았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서구민들 어제 투표 끝났는데 그거 이제 바이러스처럼 퍼지면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일부 유튜버 분들이 벌써 어제부터 그냥 유튜버 본인 동영상에다가 그냥 선거 조작, 부정 선거 이거를 딱 제목으로 해놔가지고 뭐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내용을 방송하더라고요. 이것에 또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았나? 참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국정 운영의 방식을 보면 저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간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한다. 네.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면은요 100%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운전하셔라. 그 앞이 뭐냐면 민심이에요. 민심이 왜 이런 판단과 이런 경고를 내세웠는지 분명히 잘 깨닫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면요. 내년 총선은 폭망 수준이 아니라 멸망 수준이 될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두 분의 이제 분석인데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어제 큰 차이로 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수도권 혁신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권 혁신위가 됐든 선거대책위원장이 됐든 좀 다른 조직이 만들어질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게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 뭐 아니면 뭐 당협위원장들 어느 누구도 자 이대로 가다가 내년 수도권 우리 폭망해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체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국정 운영 방식 바뀌어야 돼요. 어떤 요구가 나와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해요. 이건 뭐냐. 고여있는 죽은 정당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요. 선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공천에 목매는 거다. 일단은 공천부터 바꿔보자. 나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밉보이지 않으면 나 공천은 주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태경 의원 부산 지역구 그냥 떠나가지고 과감하게 서울 출마하겠다라는 사람만 이러한 과감한 요구랑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은 뭐 공동 선대위원장인가요, 고문인가요 하면서 같이 강서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선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어떠한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사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제외하고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이나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을 다 선대위에 포함시켜가지고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우리 다 함께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책임을 n분의 1로.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산 지역구를 떠나서 이제 서울 출마를 선언했는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 모델이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제원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이제 친윤, 그렇죠. 윤핵관이죠. 윤핵관으로 분류가 네. 되는데 네. 서울이든 수도권으로는 지역구를 옮겨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본인은 며칠 전에 SNS에다가 나는 부산에서 출마할 거라니까 나 건들지 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의 호가 용새잖아요. 용새. 용맹한 새. 저번에 이제 어떤 스님에게 어떤 글귀를 받았다고 본인이. 호가 그래요? 네. 제가 이제 호를 부여를 했는데 용새 장제원 의원은 분명히 요구를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당신은 부산의 중진 의원 좋은 지역구 윤핵관 대통령이 신뢰하지 맞지? 그러면은 당신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우리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돼줘야 해. 이런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용새군요, 호가. 그래서 네. 과방위원장 하시는 거 보니까 용기 있는 새처럼 막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 지금 강서구 보궐 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 여파가 뭐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수 신문들의 논조를 보더라도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자, 어쨌거나 지금 문화일보 보도 나온 걸 보면 대통령실이 민심을 수용하겠다. 김행,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미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일부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강서구에 지금 이 말하자면 대패를 한 이 결과를 가지고 김행 여가부 장관의 임명이 상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인가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철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 국정 기조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지금 본인의 국정 기조를 돌아보고 어떤 여러 가지의 민심에 대한 기조들로 돌아서겠다. 이념보다 민생, 경제, 이념을 버리겠다라든지 좀 이런 좀 획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 그러니까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망갔잖아요. 그럼 자격 없어요. 도망 안 나갔다고요. 옆에 그러니까 대기실에 있었다고요. 자리 뜨면 이사 가면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을 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 가지고 이게 무슨 카드로 쓸만합니까? 감동도 없고. 저는 그리고 조선 동아 뭐 이런 보수 신문들에서도 이 혹독한 이 논평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총선에서 이 상황에서 반성 없이 쇄신 없이 가서 총선에 넘어지면요. 뭐 우리 장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네임덕 일찍 와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보수 쪽 신문에서 편을 들여주려고 해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의 선거에 있어서의 이 패배의 요인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짠하고 불쌍한 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했어. 본인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누르니까 했어. 그래서 선거운동까지 갔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솔직히 용산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야, 괜찮아. 앉아 있어. 당신 무슨 죄야? 그냥 적당히 분골쇄신한다 그러고 그냥 뭉개고 가면 지나갈 거야. 우리가 조치할게. 김행 임명 안 하면 되지? 끝.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시작이라고 아예 없다고 봐요, 나는. 없어요? 서영교 부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장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 있습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를 만약 철회를 한다면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라고 완곡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계기가 될 수 있고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평소 스타일이면은 뭐 김행 장관 그냥 임명했을 거예요. 근데 민심을 보고 당에서도 좀 건의를 하고 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네? 라고 본인이 생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조짐을 좀 읽어봐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보수 언론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 총선 진짜 멸망합니다. 네. 강서구에서 17%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요. 경기도 완전 거의 다 뭐 붕괴 수준이 될 거고요. 더 위험한 거는 부울경이에요. 거기서도 박빙 지역이 민주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2020년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얻고 200석 가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00석이랑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개헌도 가능하니까. 개헌도 가능하고요.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거부하더라도 200석으로 다시 재의결하면은요, 그 법안 그냥 통과해요.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고 봐야겠네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네. 그게 레임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잘 판단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만해졌어요. 오늘만 교만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만과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이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죠, 내부 분위기는요. 고무보다는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냥 오랜만에 승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성격이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갸우뚱했을 거예요. 구청장 선거에 무슨 정권 심판이야? 말도 안 돼 했는데 명확하게 수치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마음속에 이 분노가 17.15지만 모든 웬만한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아주 불쾌하고 계시구나 라고 했을 때는 살짝 좀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정권 심판을 할 만한 민주당의 수준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저희의 숙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 동향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을 텐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김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탄력받을 것이다. 친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비명은 찍혀나가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켜나가는 것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공고해졌어요. 이미 그때 기각되면서. 그리고 10월 9일 날 강서구에 지원 유세를 나와서 본인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있으시면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9일 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한 일성이 작은 어떤 서로 간의 이견은 차이는 안고 거대한 담을 넘어가자라는 말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못 믿겠어요.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못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논거리 되죠. 그리고 다음날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인터뷰에서 본인의 외상값 갖고 외상값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고름에는 살이 안 되니 짜내야 된다. 이 발언들이 가짜 뉴스라고 부인을 해요. 이걸 보면 당내에서 이미 가결파 반대파에 대한 숙청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에서의 이런 압승을 통해서 이제는 대여투쟁의 여건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숙제는 정권 심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첫 번째, 당이 나름대로 내용이 가결파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졌으니 혁신안을 이제 국민들한테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권 심판의 적임 정당으로서 좀 올라서겠다라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여투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끝났는데도 반성하지 않아요. 국정운영 그냥 이념 논쟁만 하고 경제 안 돌봐요 하면서 이 대여투쟁을 강화하면 이 투트랙으로 아마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 나름대로 좀 속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네. 서영수 부대변인은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내부 갈등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끔하게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시오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뭘로 사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갈등과 분란은 좀 잦아들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려있죠.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통 큰 정치할 수 있는 야당의 큰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야 돼요.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보직이 중요하네요. 그럼요. 일단은 그게 작은 차이 극복합시다라고 해놓고 친명계 인사를 딱 임명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민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임명하는지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고 했더니 진짜 극복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손잡자고 했더니 진짜 손잡자고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도 중요하겠죠. 공천 중요하죠. 내년 공천의 혁신, 공천, 상식적인 공천의 바로미터는 우리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이 내년에 파주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바로미터로 보거든요. 교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상대 진영에 있더라도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자꾸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강하게 이재명 당대표 옹호하고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권 공격해가지고 개딸들에게 응원받는 한 진영에 옹호를 받는 사람이 또 배지를 달고 공천을 받으면요 국회 또 난장판돼요. 네, 시간상 두 분께 이제 4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돼서 상당히 또 공방 요구가 왔습니다. 인사검증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래 왔다. 서영주 부대변인부터 한 40초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좀 핑계를 대시네요. 늘 정면 승부를 하시다가 이거 대통령실로 토스를 한단 말이야? 이거 요즘에 대통령 사이가 안 좋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사검증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초창기 법무부 장관께서는 아주 세심하고 아주 디테일한 검증을 통해서 전인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했던 식의 인사검증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 엄청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가 1년 6개월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인사 참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넘겨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을 대통령에게 넘겼다. 장 소장님은요? 장관한테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고 성공한 사람들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왜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조사했는지. 그냥 성공했으니까 그 정도 비리는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부정하는 행위에 말을 한 거예요. 이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없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인사검증한다고 국회에서요 인사검증 저희들 질문 받을 수 있고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로 가져온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자료 내놔봐 그랬더니 자료는 못 줍니다. 평가해봐. 저는 그냥 대통령실로 넘겨요. 앞뒤가 말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하면 어떡해요. 실망해요. 저도 알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네. 오늘 좀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교만 오만에서 실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경제 풀어주는 남자죠.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이 반도체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흘 전입니다. 한글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에 재투자하는 걸 미국 정부가 막지 않겠다. 이걸 반길 만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날 한글날 있었던 그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게 해주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대장간에서 쇠를 만들 때도 네. 자꾸 쇠를 만들면 망치도 달아지고 집게도 달아지고 뭐 바람 부는 풀모도 어느 시간이 되면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대장간도 그런데 최첨단을 달리는 반도체 공장에서 장비 공정이 계속 돌리면 당연히 뭔가 달아지는 게 나올 거고 당연히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생산으로는 세계에서 압도적이지만 그 생산하는 장비는 상당 부분이 미국산이에요. 근데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삼성과 SK가 중국에 만들어 놓은 큰 공장들이 차질 없이 돌아가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지금 최대로 견제해야 되는 적. 거기에 있는 공장에 우리가 왜 미국산 장비를 넣게 해줘? 안 해준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IRA법도 관련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성장에 반도체 굴기, 반도체를 일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어갈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과 SK가 사실 불똥이 떨어졌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조치를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예 기간이 어제까지였어요. 그럼 그게 유예가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가 달아지면 거기는 공정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삼성과 SK는 믿을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쓴 용어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검증된 사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장비는 계속 집어넣어서 바꿔 끼워라. 공장을 잘 돌려라. 라고 일종의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 또 한국 기업에 뭐 특혜를 줬다. 또 이익을 줬다. 좀 봐줬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특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배려해 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주 강한 규제 조치를 내렸다가 한국은 거기에서 유예로 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에 그게 강화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국제 정치학적인 논쟁은 뒤로 하고라도 네.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윤허 조치, 그러니까 허가 조치가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적어도 상당히 호재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한국 기업이 중국과 반도체로 더 가까워지는 거는 미국 정부가 싫지만 최소한 지금 돌리는 공장은 무리 없이 돌려라라는 어떤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이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도 불확실성 하나는 명확하게 제거가 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압도적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중국이 좋건 싫건 절대적입니다. 생산 공장으로서도 압도적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과 SK가 만드는 반도체가 100개라고 하면 50개가 중국 내 공장에서 나옵니다. 절반이네요. 거기 문을 닫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를 사가는 소비 시장으로서도 압도적입니다. 50%를 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국의 존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정말 절대적인 것인데 거기에 여러 개 막혀있던 숨통 중에 하나가 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래 싸움에 새우처럼 끼어있던 반도체 산업의 처지가 이제 다 해소되고 바닥 짚고 올라갈 일만 남았겠네라고 오해하시는 거는 완전히 이건 오산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악재라면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좋은 건데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비유하면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평균 점수는 5점까지만 올려. 몸을 열심히 키우는 보디빌더가 있는데 근육량은 5%까지만 늘려라고 제안하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결정을 미국 정부가 지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냐면 미국 반도체법의 일종의 가드레일이라는 규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요구에 따라서 미국 내에도 반도체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건축비의 보조금을. 근데 미국 정부의 규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중국 내 공장에 5% 이상 웨이퍼를 더 반입시키면 안 된다라고 딱 땅땅땅 정리해 버렸어요. 잠깐만요. 예. 웨이퍼 양을 5% 이상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니까 예. 어느 정도 이상 생산을 더 늘릴 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웨이퍼를 5% 이상 늘리지 말라는 것은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웨이퍼는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면 동그란 기판이고 그걸 조각조각 자르면 그게 반도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웨이퍼가 10개 있으면은 반도체가 100개가 나오는 거고,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웨이퍼가 20개가 있으면 반도체가 200개가 나오는 건데, 지금보다 반도체를 웨이퍼를 5%만 늘려라라는 것은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최근 10년 동안 웨이퍼를 100%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100%는 2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2배를 더 투입을 해서 생산량을 2배를 더 산출했던 건데, 앞으로는 5%만 늘리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거는 지금 하는 것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앞에서 희소식과 두 번째 우울한 소식을 종합을 하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 공장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30조 투자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너희한테 발을 빼라고 하는 건 너희한테 너무 가혹하니 최소한 본전은 찾고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중국에 더 많은 투자량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과 밀접해지는 것은 안 돼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사인을 했던 것이 웨이프였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네. 웨이프비에 사인을 했을 정도로 한국 기술에 대해서 사실상 크게 공감하고 감동했던 바이든 대통령인데, 미국 상무부는 그렇지 않네요. 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는 자, 철강 산업도 있는데 철강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채찍을 들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참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참 많이 괴롭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뭐 제철 기업은 다 아시지만 포스코 있고 현대제철 있고 동국제강 있는데, 아직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덤핑입니까? 예,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어요. 자, 상계 관세라는 건 상계, 이제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인데, 미국 정부가 볼 때 한국 정부가 전기료를 너무 싸게 책정을 해서 사실 제철소는 전기료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전기료가 당연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전기료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제철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 거다. 근데 지금 이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반칙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기료를 싸게 만들어서 그 덕택에 한국 제철소들이 제철 제품을 싸게 만들었으니 그 싼 제품을 미국 시장에 그대로 유통시키면 미국 제철 기업 다 죽는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매겨서 더 비싸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상계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보복 관세네요. 예, 보복 관세입니다. 네. 일종의 뭐 분명한 보복 관세고, 다만 그 논리가 전기료가 너무 싸니까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이 논리고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이제 상계 관세, 다만 관세율은 1.1%여서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전기료가 싸다는 이유로 관세를 매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물꼬를 텄다는 점이 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포스코인데, 포스코에 대해서는 곧 어느 정도의 상계 관세를 매길지를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앞서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거의 비슷한 기조로 포스코도 전기료를 싸게 썼으니 관세를 매겨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더 비싸진 채로 팔아라, 유통되라, 이렇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출 비중에도 차질을 빚겠지만 또 수익성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가 좀 미국 시장에서 싼 매력으로 미국의 철강 소비자들에게 철강을 팔아왔는데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또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철강을 많이 파는 나라 중에 하나가 EU예요. 유럽이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유럽도 따라갑니다. 사실 아니 미국 정부가 저렇게 너희 전기료 싸다고 관세를 매겼으니 EU도 매길 수 있어라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EU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비슷한 조치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철강 기업의 세계 시장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떨어지는 악재인 겁니다. 네. 미국이 이른바 상계 관세, 보복 관세를 매긴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다는 이런 이제 기준을 세운 건데, 실제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뭐 부인할 수 없이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사실 뭐 한국전력의 엄청난 적자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국전력이 적자를 낸다는 것은 전기라는 상품을 너무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는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둘 다 싸요. 너무 싸요. 그래서 사실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가 너무 싸게 판다는 것은 입증된 팩트고요. 실제 통계 하나 보면은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각 나라의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을 내보니까 메가와트 시라는 단위당 우리나라는 95달러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OECD 평균이 115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15% 정도 싼 건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료가 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복을 가하겠다. 이 자체는 사실 우리가 마땅히 맞설 방법은 없어요. 네. 다만 이 전기료가 싸다는 것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는 사실 그런 논리라면 사실 미국도 엄청난 산유국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미국은 또 기름값이 싸잖아요. 미국은 기름값을 굉장히 자기 나라 공장들은 싸게 줘요. 네. 그것도 보조금이라 우리가 맞설 수는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국제 정치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미국의 그런 논리는 못 펴는 거죠. 네. 차강업계가 뭐 대응할 만한 대응책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미국의 일종의 무역재판부,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고 독립된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싸워보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미국의 기구가 미국 정부가 부당하다, 한국 정부가 맞다라고 손을 들어줄지는 좀 의문이죠. 네.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돌파구는 마련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대응책을 마련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풀이해주는 남자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여러분들께 좀 문자도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7550님, 저는 졸업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매일 도서관 휴게실에서 이어폰으로 시사본부 듣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어머니 생신이신데요.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도 많으시고 제 마음도 무겁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뭐 백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꼭 취업해내실 그런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7818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에 졸음이 싹 달아나네요. 저는 택배 기사라 명절이 지난 후 쌓인 물량을 배송하느라 무척이나 바쁘네요.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힘내십시오. 과로하시지 말고요. 퇴근하면 땀 냄새가 풍기는 몰골인데도 아빠에게 달려드는 두 아이들을 안으면 피로가 씻은 듯이 날아갑니다. 오늘은 퇴근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갈까 합니다.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시사본부는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청취자분들을 사랑합니다. 두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더 응원을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